저와 함께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읽어나가시는 시간, 오늘 그 6번째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읽어나가야 할 부분은 공산당 선언 챕터 2,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의 제2강, 두 번째 강의가 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목표가 이제 사유재산의 철폐에 그 목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하다가 이 부분은 여기가 명백하게 논지가 제시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학계에 좌우파를 막론한 굉장히 많은 이설들과 논쟁들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를 생략하고 지금 읽어나가는 겁니다. 우선 이 선언문 전체를 통독을 하고 나서 강평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매듭을 짓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의식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사유재산을 철폐해야 된다, 사유재산 철폐가 우리의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사유재산을 철폐해야 한다는 거냐, 이 얘기를 할 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과연 무언가, 이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시면은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공산주의자들이 정립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임금노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임금노동은 자본주의적 용어고, 그들은 임노동이라고 금자를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임노동의 문제와 이 사유재산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어서 이 본질을 이해를 해야 사유재산을 왜 철폐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임금노동이라는 거와 부르주아 체제 하에서의 임금노동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공산주의자가 생각하는 임금노동이라는 것은 임금노동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계층이 다 프롤레타리아트화 하면 그 임금 노동의 가격은 평균 가격으로 근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 사회에서의 최저 임금이 될 것이며, 그것이 결국 그 노동력을 반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노동의 재생산 가격이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산주의자가 생각하는 임금 노동에서의 임금은 잉여가치라는 것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착취할 대상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노동이고, 그러한 임금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롤레타리아트들의 노동의 대가로 획득한 가치, 그런 가치는 전유의 대상으로서 폐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사유재산은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취득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의 대가로서의 가치, 이거는 폐지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건 사유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전유하고 있는 가치를 폐지해버리면 생산이 지속될 수가 없죠. 재생산이 계속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철폐해야 되는 사유재산은 부르주아 체제 하에서의 임금노동 때문에 생긴 그런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넘어서는 생산을 하게 하고, 그 넘어선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집중시키고 축적시켜서 그것이 자본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다시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르주아 체제 하의 임금노동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잉여가치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재산,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노동의 착취라고 하는 악순환, 그 비참한 상태를 악순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프롤레타리아트 체제 하에서, 공산 체제 하에서 재생산 능력 이상으로 생산되는 그런 잉여 가치들로 구성된 축적된 노동.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노동을 반복하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나는 1000만큼의 재화를 사용을 해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내가 생산을 하고 보니까 나는 1200, 1300을 생산했더라. 그럴 때 그 300이라는 것을 자본가가 착취해서 그걸 계속 축적을 해서 또다시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돈 덩어리를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이고 자본가들의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노동의 재생산 능력 이상으로 생산된 그런 자본은 공산주의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폭넓게 하고 풍요롭게 하면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르주아 체제 하에서의 임금 착취 체계가 철폐돼야 되는데, 이 임금 착취 체계가 철폐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사유재산제를 철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제 전유라는 말은 사실 이 공산당 선언에서 쓰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로, 일반적 단어로는 독점이라고 알아들으셔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정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축적된 노동이라는 말은 잉여 가치의 축적. 이들은 축적된 노동과 가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니까, 만들어내는 거니까, 노동과 가치를 동일시하는데 이것이 축적이 된 노동이다. 가치가 축적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곧 잉여 가치의 축적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잉여 가치의 축적은 곧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자본이라는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단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도대체? 부르주아의 지배체제의 논리는 과거에 축적된 노동으로, 그러니까 뭐죠? 축적된 잉여가치의 힘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자본으로죠. 자본을 가지고 현재의 노동 착취를 지속하는 거죠. 과거에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잔뜩 모아서 덩어리 돈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을 가지고 오늘의 노동을 또 착취하고, 이래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형식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제 계급 투쟁을 통해서 부르주아의 축적된 노동의 성격, 그러니까 자본의 성격을 해체해버림으로 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화를 강화하고, 결국 그렇게 돼서 한번 해체된 부르주아 체제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공산사회 속에서는 오늘이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부르주아 체제 하에서의 자유라는 건 뭐냐? 부르주아 체제 하에서의 자유는 자본은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반면에 나머지 살아있는 개인들은 의존적이고 몰개성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축적된 노동의 지배자, 말하자면 자본의 지배자인 부르주아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독립적으로 개성을 부리면서 살 수 있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부르주아지들이 만들어놓은 그들의 자유로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죠? 그것이 핵가족 제도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다니는 카페가 있었고, 자기들만이 즐기는 음악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누리는 자유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학교도 그렇게 운영을 했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거 당시 부르주아들이 만든 학교죠. 자기들만을 위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고. 그러나 나머지 개인들은 자본의 착취 대상일 뿐 의존적이고 몰개성적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자유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부르주아 체제 하에서는 매매를 하더라도 자유매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부르주아 체제 하에서의 자유매매라는 것은 과거의 봉건제 사회 당시에 귀족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던 매매, 봉건제 사회 하에서 무슨 외국과 무역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조그만 매니팩처 공장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귀족들의 인허가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르주아 체제가 되면 그러한 귀족에 의한 통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만 그 자유라는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니까 공산주의 하에서는 매매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리고 부르주아의 가치 체제라는 게 해체가 돼 버리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새삼스럽게. 자유가 필요한 영역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한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인류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언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글쎄요, 인간의 자유라는 게 그렇게 매매만을 전제로 하고 이럴 때만이 자유일까요? 또 하나 자유에 관한 주장을 합니다.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를 폐지한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반발들이 많고 말이 많은데 아니 이미 아무 재산도 소유한 것이 없는 계층이 90%에 달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할 당시에 85% 이상의 이제 노동자 농민들이 무산계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얘기죠. 그래 전체 인구 90%에게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 이런 거는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소유의 자유 이런 얘기할 가치가 있느냐. 결국 그들이 무소유를 함으로 해서 부르주아들이 전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니만큼 그 부르주아들의 사유재산을 해체해버리는 거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목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는 나중에 강평에서 다시 이야기하시기로 하시고요. 부르주아들이 이야기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유재산의 소유자만을 말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자기 삶을 즐기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그들 뿐이니까 그런 사유재산의 소유자만을 말하는 것이 되고 결국 이런 존재들은 따라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공산주의는 누가 됐든지 간에 자신에게 배당된 배급이 주어진 배부된 사회적인 생산물의 전유의 자유는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노동하고 사회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나누어 갖고 그것을 전유적으로 독점적으로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 이러한 자유는 배제되지 않는다. 그거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배급받은 생활물자 그것까지 다 사회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유재산은 임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유재산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예속시키거나 노동을 착취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공산주의 하에서의 노동에 대해서 자본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체제 하의 논리로다가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배급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생활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없는 인간이 뭐하러 일을 하겠느냐. 자기 자신이 얻을 것이 없는데 뭐하러 일을 하겠느냐. 인간들은 그러면 게을러지고 일하지 않을 거다. 생산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르주아적인 가치관과 그 문화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이러한 부르주아지적인 가치관이 자연과 이성의 영원한 법칙일 수는 없다. 생각해봐라. 부르주아 시대 이전에 모든 지배계급들이 교체될 때, 그때도 그런 가치체계의 전환이 있었지만 인간들은 일할 만큼은, 필요할 만큼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 노동할 만큼은 노동할 것이다 라는 이제 암시를 이제 주고 있는 건데, 과연 어떤 형태로 그들이 그러면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노동의 자극을 받게 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시가 되어 있지를 않죠. 또 하나, 이제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화하는데, 공산주의와 이제 가족의 문제라는 건 과연 어떻게 변화할 거냐? 공산주의가 도입되면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후세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성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젠더의 문제니 페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과연 공산주의는 가족을 폐지하느냐?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자식이 아버지도 반공산주의거나 반동이면은 갖다 공산당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가족이 해체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부르주아 체제 하에서의 가족 제도는 본질적으로 자본과 사적 이득의 기반 위에서 존립을 하는 거고, 프롤레타리아트 무산계층은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상태에 놓여 있지도 못하고 사실상 가족이 없는 거는 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르주아 체제 속에 만연하고 있는 공창의 존재가 이러한 부르주아적인 가족 제도의 존립을 지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창이라는 말에 대해서 낯설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세 유럽부터 근대까지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데려온 이런 이제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농노에서 이탈한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도시의 빈민 무산계층들이라든지, 이 속에 창녀가 엄청나게 많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서양 영화 보시다가 길거리에서 막 창녀들이 이렇게 욕하고, 야, 저게 뭐지? 유럽이, 미국이? 원래 유럽의 뿌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의 남성들이 그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고 이러면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보호한물, 사회를 지탱하는 이러한 보호한물, 공창 같은 것들이 소멸할 때 자본주의적 가족관계도 소멸해버리게 될 거라는 이런 예측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르주아지의 남성들이 그 성욕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를 공창이라는 데 통해서 많이 이제 해결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체제가 싹 사라지게 되면 실제로 그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게 될지 그 다음 얘기는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교육에 관해서 우리는 부르주아 사회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를 착취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체제가 부르주아 사회의 교육이라고 우리는 본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들의 그러한 행위를 유죄라고 본다. 무슨 얘기냐? 아이들을 생산의 도구로 본다. 가치를 생산하는 또 하나의 노동력을 길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게 하는, 자본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행위는 유죄다라고 본다는 거죠.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가족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좀 심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부르주아 사회는 이제 부르주아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 개입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르주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학교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부르주아 체제를 지속시키고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학교 교육에 대한 부르주아지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지배계급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거다. 뭐가 잘못이냐는 겁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트 계층으로 가면 그들의 가족관계는 현대 공업, 산업화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화의 작용에 의해서 날로 가족관계가 찢어지고 해체돼 가고, 그 속에 태어난 아이들은 단순한 상업적 단순 물품화가 되고 노동의 도구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과정의 교육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부르주아들은 이러한 교육을 놓고 그러한 가족관계를 놓고 무슨 신성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오히려 혐오스러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참 난해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성 공유제라는 이야기를 이제 꺼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많은 공산당선언 해설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설을 생략하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언에는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서 모조리 훑어나가기로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아내를 단순한 생산의 도구로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생산의 도구,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인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가요?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생산 도구의 공동 이용론, 생산 도구는 사회화돼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생산 도구가 사회화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르주아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보고 여성도 너희들 똑같이 만인의 공동 생산 도구로 인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원래 부르주아라는 족속들은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생산 도구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자의 목표는 단순한 애를 낳는 도구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폐지하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여성은 애만 낳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여성의 공유제를 새삼스럽게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 이 이유가 참 희한합니다. 원래 여성의 공유제는 태고적부터 존재해 온 것이다라는 거죠. 여성이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 기능,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 본성적 기능, 그리고 자유롭게 성적 교류를 할 수 있고 출산을 하든지 말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본성은 태고적부터 있어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성의 공유제가 태고적부터 있었다라는 말에 저항을 느끼시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공산주의를 서구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면 플라톤을 꼽아야 되는데,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이제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모든 남성을 여성들이 공유하고 모든 여성을 남성들이 공유하는 이런 사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 사회다라고 봤으니까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와 같은, 글쎄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완전성의 해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 그렇게밖에는 지금 언어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겠네요. 그러면 부르주아 체제 하에서의 여성들은 어떠한 여성들이라고 보고 있느냐? 본질적으로 창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죠. 모든 여성은 그렇다. 특히 프롤레타리아트의 아내와 딸,
이런 존재들은 다 지들 소유라고 생각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서양의 중세에서는 시골의 장원제에서 봉건 영주가 혼인하기 전에 신부를 자기와 먼저 자고 나서 그리고 신랑에게 보내는 소위 초약권을 행사했었던 이런 영주들도 있었던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끼리도 서로의 아내를 서로 유혹해서 아주 난교를 하는 유럽의 하나의 풍조였는데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럽의 사교 클럽이라는 게 뭐 하는 데입니까? 그게 다 유부녀, 유부남들이 모여서 서로 유혹하고 이러는 장소였거든요. 이것이 부르주아의 쾌락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상의 아내들의 공유체제 아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의 경우에는 위선적으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여성의 공유, 사실상의 공유 대신에 공개적으로 합법화된 여성의 공유를 도입한다. 하나의 남성의 하나의 여성이 소유되거나 하나의 여성의 반대로 하나의 남성이 소유되는 것도 아니죠. 플라톤적인 공유체제인가요? 이렇게 완전 성해방.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는 것 자체가 여성의 본연의 임무도 아니고 그것이 여성의 본성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부르주아 생산체제의 폐지와 동시에 그로부터 비롯된 여성의 공유, 즉 공창과 사창이라는 이런 음습한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서로 공유하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공창이니 사창이니 이런 거 잔뜩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당시의 유럽의 상황을 반영한 독특한 시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현재의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끔찍한 얘기 같기도 하지요. 이러한 이제 부인 공유제에 대한 이제 난해한 주장은 오늘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이제 당시의 혁명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물적인 이제 마초적인 여성관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결혼 제도라는 것 자체를 넘어서는 성의 완전 해방을 뜻하는 혁명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대목은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이나 사유재산의 해체라는 주제와 필연적으로 이 얘기가 꼭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프롤레타리아트와 성의 문제라고 하는 난해한 과제를 미완의 숙제로 던져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 당시 유럽 사회 풍조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의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공유론을 생각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이런 독특한 사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 제3강인데 공산주의자들은 과연 조국과 국적 이런 걸 폐지하려고 하느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과제죠. 여기서부터 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댓글로 좀 토론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